이게 진짜 우리 폴란드 무기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위험이 점점 더 고조되는 가운데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강제 시청하게 만든 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군수 담당관에게 직접 제작까지 맡겨 엄청난 스케일로 제작한 화제의 영상을 번역해서 소개드립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군수 담당관 소피아입니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제가 7살이었던 1999년의 어느 겨울 아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흰 눈과 소복히 쌓인 풍경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국경 너머를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러시아의 전투기였죠.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수저가 덜그럭 떨어졌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국경과 가까운 우리 마을에서는 러시아의 군사훈련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대포 소리와 헬기 소리 그리고 전투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을은 긴장감에 휩싸였죠. 특히 할아버지는 그 소리만 들리면 온몸이 굳어버리셨어요. 젊은 시절 참전했던 전쟁의 기억이 할아버지를 괴롭혔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자주 하시던 이야기는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할아버지는 소련군의 침공에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무기도 제대로 없이 싸워야 했죠. 할아버지의 부대원 대부분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특히 가장 친했던 전우 토마스의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토마스는 할아버지보다 2살 어린 18살이었어요.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싸워야 했기에 할아버지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강했더라면 토마스를 잃지 않았을 거라고요.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러시아의 군사훈련은 계절에 상관없이 이어졌어요. 봄에는 탱크 행렬이 국경을 따라 이동했고 여름에는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포격 훈련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어요. 마치 전쟁의 악몽을 다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토마스야 하고 소리치시기도 했죠.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특히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뉴스를 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셨어요. 마치 전쟁이 당장이라도 시작될 것처럼 불안해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평소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의 참혹함과 약한 나라가 겪어야 하는 고통 그리고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창 밖으로 들리는 러시아 군사훈련 소리가 할아버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손을 꼭 쥐시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전장에 다시 서 계신 것처럼 보였죠. 이런 고통은 할아버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다른 마을 아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놀이터에서 놀 때도 항상 하늘을 경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전투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아이들이 즉시 교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2008년 봄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 편대가 우리 마을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공을 몰고 가던 친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았고 골키퍼를 보던 친구는 골대 뒤로 숨었어요. 선생님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모든 아이들을 교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마르타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러시아 폭격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에 더 민감했죠.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은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전투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르신들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죠. 아무래도 전쟁을 직접 겪으셨던 세대셨으니까요. 특히 피오트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교회 앞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으신 분이었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지나갈 때마다 목발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 번씩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주제는 러시아였어요. 어르신들은 우리 폴란드가 언제까지 약해야 하느냐며 한탄했어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인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였죠.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더 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불안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던 터라 저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마을 노인들의 한숨소리, 아이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할아버지께서 전우들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좋은 무기가 없어서였다는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바로 국방부 군수담당관 시험에 도전했어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최연소 군수담당관이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닌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할아버지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폴란드 국방부 군수담당관이 되고 난 후 처음 맞이한 크리스마스였어요.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고향에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의자에 앉아 국경을 바라보시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반갑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조차 힘이 들어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창백한 겨울 하늘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폐암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장에서 입은 부상과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전쟁 중에 있었던 짧은 행복의 순간들을 말씀해 주셨죠. 전우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마지막 빵 한 조각의 맛, 포격 소리가 잠시 멈춘 밤하늘의 별들과 적진에서 발견한 아이의 인형을 전달해주던 순간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들을 하시며 잠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할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하셨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말씀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할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서두르셨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러시아 전투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호흡은 가빠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병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할아버지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와 힘겨운 숨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창밖에는 계속해서 하얀 눈이 내렸고 얼마 안 가 영원히 이별하게 되죠.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겨울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집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트렁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1944년 8월 1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르샤바 봉기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는 힘이 넘쳤고 힘찬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일기의 내용은 무거워졌어요. 전우들이 하나둘 전사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는 흔들렸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해 주셨던 토마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9월 15일자 일기에는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토마스는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러 갔다가 적의 총알을 맞았대요. 할아버지는 토마스를 구하러 가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일기장 여러 페이지에 걸쳐 토마스를 구하지 못한 자책감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토마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 일기를 쓰셨나 봐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0월 2일자 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무기가 부족해 맨손으로 적과 싸워야 했던 상황을 적으셨어요. 그날 23명의 전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일기장 중간중간에는
전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각각의 이름 옆에는 그들이 전사한 날짜와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한 명도 잊지 않으려 노력하신 것 같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일기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년 전우들의 기일에 일기를 쓰셨어요. 그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자책감이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1980년대의 일기에는 폴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소련의 압박이 심해질 때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두렵다고 썼습니다.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의 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폴란드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여전히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일기는 제가 군수 담당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날 쓰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폴란드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썼어요. 그 페이지에도 역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됐죠.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처음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고 폴란드 방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컸죠. 그런데 처음 한국산 무기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가격이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군사장비는 가격이 비쌀수록 성능이 좋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다른 전차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평소 한국 기술의 빠른 성장세를 보고 한국과 일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격이 저렴한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의 이런 선택에 대해 제 주변 모두가 반대했어요. 동료 마리우스는 한국산 무기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며 우려했어요. 실제로 K2 전차는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성능이 입증되었죠.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유럽 내에 정비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시아까지 부품을 구하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을 했죠. 저는 그런 문제야 한국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막무가내로 서방 무기를 주장하는 팀원들도 많았습니다. 기술검토팀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고집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에서 연수를 받은 팀원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무기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컸어요. 저는 팀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전차를 강하게 고집했죠. 제가 우려했던 건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이었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무기 체계의 표준화가 중요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이런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의 선택에 대해 팀원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고 미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내세운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심지어 어떤 동료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이 실제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다며 그들의 무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편견도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폴란드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죠. 저는 제 선택이 틀린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르샤바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 기술진들과의 첫 미팅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들어오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측 참석자들은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첫인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밤을 새운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숨죽였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에 맞춘 상세한 분석, 우리 군의 작전 방식에 최적화된 설계 변경안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우리 국경지대의 특수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필요한 전술적 요구사항들을 세세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불안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우리 팀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에 그들은 조목조목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때로는 밤새 추가 자료를 준비해와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보완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팀의 수석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국도 한때 우리처럼 약했다고 말했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그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팀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와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과정, 그리고 자주 국방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총 한 자루 탱크 한 대 만들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들려준 포항 이야기였어요. 한국 전쟁 당시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작은 도시 포항에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자주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 팀장은 그의 할아버지가 포항에서 전투를 치렀다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국을 지켜야 했던 할아버지 세대의 한을 이제는 첨단 무기로 풀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팀장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약소국에서 강대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폴란드가 겪어온 고난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 그리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나라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국 팀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번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를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을 느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맡긴 지 어느 정도 지나 중간 점검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이었고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미 공장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달랐어요. 보안 검색이 마치 군부대처럼 철저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폴란드의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호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품질 관리실에 들어서자 마치 수술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흰색 방진복을 입고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현미경으로 부품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량품 처리 과정이었어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어도 바로 폐기했습니다. 고가의 부품임에도 조금의 타협도 없었죠. 품질 관리자는 전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10,000번이 넘는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조립 라인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각 공정마다 3중 점검이 이뤄졌어요. 한 작업자가 조립을 마치면 다른 작업자가 재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문 검사관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용접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작업자들은 현미경을 보며 밀리미터 단위의 용접을 했습니다. 한 번의 용접이 끝나면 엑스레이 검사까지 진행했죠. 이런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도면을 들여다보는 엔지니어들이 많았어요. 누군가 빨리 식사하고 돌아가자고 했더니 폴란드에 보낼 무기는 완벽해야 한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험장에서 성능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영하 40도부터 영상 40도까지의 극한 환경 테스트와 진흙과 모래를 견디는 내구성 테스트, 전자기파 방해에 대한 저항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꼼꼼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공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연구동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에 맞는 최적의 성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실 벽에 붙은 폴란드 지도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지대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 데이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줄만 알았는데 모든 과정을 꼼꼼하고 진심으로 챙기는 모습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현대로템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연구소장님과 수석 연구원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매년 참전국에 대한 감사 행사를 했고 그때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연구소 로비에 걸려있는 사진이었어요.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현재 서울의 모습을 나란히 걸어두었는데 그 아래에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 받은 도움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까지. 한 연구원은 폴란드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 70년 전 한국이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국경 너머의 위험 약소국의 두려움,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느끼는 압박감까지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폴란드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나라에 돌려주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구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한국이 도움을 줘야 할 차례라고. 그리고 폴란드에 납품되는 무기 하나하나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약속받은 도움을 갚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까지. 연구소 벽에 걸린 그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들의 진정성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안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닌 역사적 소명과도 같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전차를 받아 드디어 폴란드 국경 근처 훈련장에서 K2 전차 시험 운용이 진행됐어요.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진행된 야간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라 모든 이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K2 전차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전차가 완전히 멈춰섰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폴란드 군 관계자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직 중이던 한국 기술진에게 연락이 갔어요. 그들은 바르샤바 시내의 숙소에서 휴식 중이었지만 즉시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의 폭설 속에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왔죠.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기술진이 도착했어요. 그들의 작업복은 눈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비장했습니다. 즉시 전차 점검에 들어갔죠. 영하의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진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누군가는 엔진을 살피고 다른 이는 전기 계통을 점검했죠. 전문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극한의 추위로 인해 연료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들은 즉시 수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석 기술자가 손이 얼어 부품을 떨어뜨렸는데도 주변의 눈을 모두 걷어내며 그 부품을 찾았어요. 게다가 완벽한 수리를 위해서는 새 부품이 필요하다며 그들은 다시 바르샤바까지 부품을 가지러 갔습니다.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망설임이 없었어요. 폭설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둘러 움직였죠. 우리의 안전이 그들의 안전이라며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결국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부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눈보라가 더욱 심해졌지만 그들의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정밀한 수리를 이어갔죠. 마침내 아침 7시 엔진이 다시 시동됐어요. 15시간의 작업 끝에 K2 전차는 다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났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수리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폴란드의 혹한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죠. 수석 기술자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폴란드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라고.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선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그날의 사건은 우리 군 수뇌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 기술진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들의 기술력만큼이나 신뢰를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들의 진정성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죠. 기술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닌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K2 전차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토 연합훈련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폴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훈련이 진행됐죠.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이번 훈련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16개국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이었죠. 훈련장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그리고 우리의 K2 전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다른 나라 군인들은 여전히 K2 전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진행됐어요. 레오파르트 전차가 먼저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엔진이 정지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도 극한의 추위 속에서 트랙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하지만 K2 전차는 달랐어요. 혹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기동성도 완벽했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은 추운 날씨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훈련은 험한 지형에서의 기동이었습니다. 진흙과 눈이 뒤섞인 험지였어요. 다른 전차들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지만 K2 전차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의 성능이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주포들이 명중률 50%를 겨우 넘길 때 K9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줬죠. 그런데 훈련 중반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적군의 기습 공격을 가정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각국의 전차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대부분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하지만 K2 전차는 30초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쳤어요. 이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서 K2 전차는 그 신뢰성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에서는 더욱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K2 전차의 연령상 장비는 폭설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동안 K2는 완벽한 임무 수행을 보여줬죠. NATO 사령관도 K2 전차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훈련이 끝난 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강한 무기로 나라를 지키고 싶다던 할아버지의 꿈,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무기였죠. 다른 나라 장교들이 K2 전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독일군 장교는 자신들의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군 장교도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표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무기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던 강한 폴란드,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K2 전차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모두 끝낸 것 같았죠.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저는 어느 봄날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국경 마을의 작은 공동묘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러시아 전투기 소리마저도 이곳만큼은 잠잠했죠. 양손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모형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 날 구입한 정교한 모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두 모형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곤 묘비를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나라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든든한 방패가 생겼고 그것을 만든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도 생겼으니까요. 점차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